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석맞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에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성원을 뜨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댓글 수준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희만 읽고 넘기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몇 가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일단 크이쿠라고 대화명을 쓰시는 분 댓글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뮤직 드라마 당신만이만 보고 싶은데 아이튠즈로 적으면 계속 반응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팟빵에 가입했습니다. 아우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초반에 비해 음질이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아직도 중간중간 스튜디오에서 안 하시고 복도나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혹시 스튜디오에서 안 하시는 거면 이제는 광고 수익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곳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네요. 네. 근데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네. 예. 아무도 없는 듯한 방에서 하는 거 맞죠? 그렇죠.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즈니스 센터라고 있잖아요. 네. 소호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비즈니스 센터 안에 조그만 방을 하나 빌려서 쓰고 있고요. 녹음하는 곳은 전용 스튜디오가 아닌 비즈니스 센터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회의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몇 번 없었죠. 그렇죠. 근데 자초지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스튜디오를 만드는 법과 빌리는 법이 있는데 첫째 만드는 법은요. 이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리는 법은 저희는 토요일까지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스튜디오를 대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팟빵이라든지 몽팟이라든지 이런 곳은 예약을 해야 방을 빌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매일 예약을 똑같은 시간에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빌리는 비용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됩니다. 여기 댓글에도 있듯이 광고 수익이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넉넉한 수익을 올리고 있진 못해요. 네. 라디오나 TV 같은 기존 매체와는 달리 팟캐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들어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큼 엄청 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자신 있게 약속을 드릴 수는 있어요. 머지않아서 이제 스튜디오가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할 거고요. 저희의 궁극의 목표는 그 땅콩집 아시죠? 집 하나를 지어서 두 세대가 같이 사는 그런 집, 땅콩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1층에 조그만한 공간에 전용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박 PD랑 나랑만 한 얘기고 제 와이프랑 제수 씨는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어떻게 하죠? 예, 이거 궁극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좋게 한 3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광고가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거 그거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기존 매체만큼 넉넉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 월급을 받아가기 시작한 거는 3개월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최저임금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스튜디오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애청자는요. 빌리0416님이네요. 경불진을 매일 청취하는 40대 아재입니다. 방송을 자주 들어오셨던 분인데 표현을 하지 못하다가 이벤트 당첨의 욕망으로 처음 글을 적어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고요. 평소에 북백과 카백을 좋아하신대요. 오, 그렇군요. 네. 이분의 바람은 아이들 관련 정보, 특히 아이들과 관련한 미래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이게 궁금하다. 이 부분을 부모 입장에서 자주 다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뮤지컬표 반드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또 시냇가 소나무 대화명 쓰시는 분 박 PD 광팬이신가 봐.
댓글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박 PD님의 상상력 풍부한 애드립을 들을 때마다 은근 중독되고 음모론이 생각나곤 해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쓴 건 아니죠? 아니죠. 아무튼 회색 코뿔소가 온다 책 응모 안 늦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안 늦으셨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쓴 줄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애청자시죠. 이분도 자주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아이디가 아주 독특하십니다. 루돌프 가슴커. 자주 듣지만 항상 비판적인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나 인용 기사를 이용할 때 팩트에 좀 더 신경 써달라 그러면서 책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저희가 방송을 할 때 팩트 체크는 반드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방송으로 말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게 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자료다, 이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저희가 빼먹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통계나 인용된 기사를 저희가 손대거나 이러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대화명인가요? 본명인가요? 신동건이라고 쓰신 분. 이 방송을 듣고 생긴 버릇, 습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기사를 보던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의도가 제대로 이분한테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배경을 혼자 파헤치기엔 아직 내공이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애청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뭐 내공이 아주 깊다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애청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계속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뉴스 뒤에 있는 불편한 진실들 어떤 뒷내막이 있는지 계속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얼마 전 태어난 딸에게 책 읽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회색 코뿔소가 온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책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누가 계시죠? 시냇가 소나무, 루도프 가슴커, 신동건, 에너지바, 허허, 사랑미 사사, YAHGO, 스팍파크, 로알드 달, 요니비똥, 큐리즘, 청풍명월 7, 어머님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당첨되신 분이 13분이고요. 저희가 드리기로 마련한 책 권수는 20권이에요. 아직 7분이 남았네요. 오늘이라도 저희 방송 들으시는 대로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응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뮤직 드라마 이벤트도 아직까지 여유분이 남아있죠? 예, 대학로 한성 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당신만이 아직 소량이 남아있으니까요. 듣는 즉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늘쯤이면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진그룹이요.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 원을 포함해서 1000억 원을 조달한대요. 그래서 뭘 하냐?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인해 생긴 물류 대란을 해소해보겠다. 뭐 이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네. 일단 6일 한진그룹은요. 대책회의를 열었대요. 그래서 롱비치 등 해외 터미널 지분 및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해서요. 600억 원. 그리고 조 회장의 사재 400억 원. 그래서 총 1000억 원을 자체 조달해서 한진해운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한진해운 관계자는요. 한진해운이 이미 법원에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가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뭐 이런 설명을 붙였네요. 따라서 한진해운은요 이번 자금 지원 외에도요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그룹 계열사를 통한 원활한 물류 처리 및 수송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진그룹에 대한항공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한진해운으로 바닷길로 못 가는 물건 중에 중요하다 급하다 이런 것들은 항공으로 날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한진해운이 이렇게 대책 마련에 나선 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렇잖아요. 타이밍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해운 물류 대란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이 너무 보여요. 그리고 어제죠? 아마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조양호 오너가 해서 뭔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일부 언론들은 오늘 발표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놨더라고. 조양호의 결단. 아니 지가 싼 똥 지가 치우는데 무슨 결단이야. 결단은 당연히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단 앞에 괄호가 생략이 돼 있죠. 등 떠밀린. 등 떠밀린 결단이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인기 분양권 시장에서 매도자의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세금 전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호. 정부가 다운계약서와 같은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면서 분양권 시장에 다운계약서가 줄어들었지만 양도세 폭탄이라는 신형 폭탄이 나타난 거죠. 아니 우리나라는 전쟁도 아닌데 무슨 폭탄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요. 위례 신도시 한 아파트 84제곱미터의 경우에 현재 중간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5천만 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분양권을 사려면 최소 2억여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근데 매도자가 내야 할 6,600만 원의 양도세를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종전까지는 매도자, 중개업소 모두 웃돈을 1억 원이 아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춰서 실거래 신고를 하는 대신에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부담을 해왔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가짜로 낮추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세금 네가 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너무하네. 아니, 정부에서 다운계약서를 막는 거는 좋은데 이거 막다 보니 또 다른 폭탄이 이렇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에 전화만 해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정책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네요. 아니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양도세를 매도자의 통장에서 바로 빼가면 될 거 아니야. 계약과 동시에. 다음 소식은요. 거의 매년 이맘때면 한 번씩 반복되는 기사인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요.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3,480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1%나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는 반기 기준으로는요. 가장 많은 적발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란 얘기인 거죠. 이에 대해 금감원의 보험 사기 대응단 팀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 사무장 등이 개입한 보험 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적발 인원은 조금 줄었는데 인원당 금액은 급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1인당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요. 2014년 상반기에는 70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작년 상반기에는 758만 원. 올해 상반기 가니까 869만 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예. 이처럼 사무장 병원이나 고가의 외제차 수리 사기 뭐 이런 고액 사건 적발이 늘어난 것은요. 보험가입 내역 조회 시스템 보강 작업과 보험 사기 상시 감시 시스템 도입 그리고 사회관계망 분석 이와 같은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이 고도화된 덕분이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보험 사기 많이 적발해 주는 건 좋은데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죠. 실제로 다쳐가지고 보험금 받으려면 네.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얘기도 엄청나게 많잖아. 그렇죠. 이 기사에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아놨네요. 최근에 다쳐서 수술을 받고 보름이 지나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서류를 내라고 했대요.
근데 필요한 서류가 무려 8개. 거기다가 진단서 발급비 뭐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다 냈더니만 받은 보험금은 겨우 88,000원. 아, 이 보험 왜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한탄을 적어놨더라고요. 요즘 실손보험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도 보면요, 이 실손보험을 들었다가 옳거니 이번에 타먹어야지 하고 신청을 하면요, 약관에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퍼센트 나오고, 그죠? 여기에 대부분 아슬아슬하게 미달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돈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럼 보험 이거 왜 들었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관계자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 사기만 적발하지 마시고 보험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도 좀 적발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가 해외에서 쓴 돈이 작년에 비해 10%가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호. 요즘 불황이라고 다들 지갑을 닫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해외에서는 오히려 씀씀이가 더 커졌어요. 아하. 한국은행이 오늘 이 같은 자료를 발표했는데 6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한 금액이요 13조 6천억, 오, 많이 썼군요. 작년 상반기는 12조 3천억, 약 1조 3천억이 늘었어요.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요, 그런데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해외 직구 또는 외국에서 회사 출장과 같은 업무로 소비한 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 그러면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 늘어나겠네. 그렇죠. 해외 직구가 제가 알기로 작년에만 2조 원이 넘거든요. 오호. 근데 그걸 뺐다고 하니 엄청나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나라를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일본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대만,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가 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아, 아무래도 좀 가까운 나라들을 선호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는 아무래도 테러,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들 동네는 비교적 안전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논조가 이런 거잖아. 아니, 국내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왜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냐? 그 돈 국내에서 써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계도하는 기사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해외만큼 대우를 해주면 왜 굳이 해외까지 나가겠습니까? 국내 여행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해외 나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대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비용이라도 싸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은데, 제주도 4인 가족이 3박 4일로 가는 것과 보라카이, 필리핀이죠? 여기 3박 4일로 가는 것과 비용이 어디가 많이 들까요? 이 퀴즈입니다, 퀴즈.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보라카이가 많이 드는데 저도 알아봤어요. 네. 제주도가 훨씬 비싸더라고. 맞습니다. 제주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도 애국심만 강조해가지고는 이제 팔리지 않는 시대다. 이걸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으로는요, 정부가 또 오늘 재미난 발표를 했네요. 창업, 제조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메이커 운동을 한대. 메이커. 그래서 내년까지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가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골자는 5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를 통해서 현재 20만 명의 메이커 수를 이르면 2018년까지 100만 명까지 키우는 게 목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표다. 네, 목표다. 고경모 미래부 조정관은요, 이번 활성화 계획은 국내 메이커 운동이 자색 환경이 열악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기술에 맞는 사업화가 어려운데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설명을 붙여놨네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재밌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숫자만 따져보세요. 100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네. 내년까지 48억 원을 투자한대. 그러면 한 명당 몇 명을 지원하는 걸까요? 한 명당 48만 원도 아니고 4만 8천 원도 아니고 480원을 지원하는 거야. 480원이요? 이러니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거 있죠.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아.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IT 얘기인데 갤로트 7 관련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언 특종을 했으니 또 다른 예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 돗자리 까는 거죠? 삼성전자가 갤로트 7 폭발 사고의 원인이 배터리 결함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250만 대 전부를 리콜하기로 최근 결정을 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문제 배터리를 만든 곳이 삼성 SDI입니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갤로트 7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두 개 회사에서 공급이 되는데 또 다른 회사는 중국인데 여기는 30% 정도래요. 근데 SDI는 70%. 근데 70%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는 중국이 더 안전하게 만든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같은 계열사니까 욕도 못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LG나 뭐 이런 데였으면 야 이거 다른 계열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욕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그쵸.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뭐라고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LG전자와 애플이 한국 시간으로요 이틀 뒤에 차기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LG가 V20이라는 제품을 내놓는데 얘는요 기존의 플래그십 폰과는 달리 오디오 기능을 특화했대. 오호. 예,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아무래도 저희는 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데 애플의 아이폰 7은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렌즈가 두 개라는 거죠. 후면 렌즈가. 근데 외신들은 이 갤로트 7 리콜과 관련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은 갤로트 7의 소비자가 아이폰 7으로 대거 갈아타지 않을까.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갤로트 7 예약 걸어놨다가 이거 너무 불안해. 차라리 그냥 아이폰 7 요번에 나오는 거 사겠다. 이러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예. 아니나 다를까 뉴욕타임즈는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내놓기 직전에 삼성의 리콜이 발표됐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삼성이 애플에 기회를 내줄 위험에 처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포브스는요 배터리 결함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금이 갈 수 있는 사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랑은 완전히 다르네. 네. 국내 언론 보도는 이재용의 결단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대차 얘기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주력 차종이 아반떼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우리로 치면 국토부죠, 2013년형 아반떼 리콜 명령을 내렸어요. 총 6만 4천여 대인데 뭐가 문제냐?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켜져. 그리고 기어가 이탈한대.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나타도요, 올해 1월과 4월 똑같은 결함으로 리콜이 결정이 됐어. 그래서 따지고 보니 이 두 녀석들이 47만 8천여 대가 똑같은 결함으로 강제 리콜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많은 리콜을 받은 게 역시 아반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요? 상반기에 리콜 명령을 받은 차가 10대다. 그러면 6대가 아반떼야. 아이고. 얘는 뭐가 문제냐? 에어백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타나서 과속 방지턱이나 주차장
멈춤턱이 있잖아요. 아, 있죠. 여기 지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충격이 생기겠죠? 에어백이 터진대. 이거 잘못 터지면 사람 다치잖아.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학교, 스쿨존 이런 데 보면은 왜 방지턱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반떼를 타고 가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마다 에어백이 터진다는 거야. 재수 이야, 없으면. 이거 장난 아니네요. 이 운전 어떻게 하라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에 제작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그럼 다시 갤로트 7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리콜 사태로 가장 많이 놀란 기업이 어딜까요? 제 생각에는 뭐 옥시나 폭스바겐 뭐 욕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현대차입니다. 아니, 현대차가 왜요? 현대차 리콜이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강제 리콜이라는 거예요. 즉 각 나라의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가 아니라 명령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했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한국의 국토부에서 공식 문서로 통보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명령이죠. 현대차가 알아서 스스로 하자나 부실을 확인한 뒤에 고객에게 통보를 하고 수리도 자발적으로 했으면 강제 리콜을 받지 않았겠죠. 하지만 정부가 등 떠밀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이고. 물론 가끔, 아주 가끔 현대차도 자발적 리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끔이에요. 대부분 무상수리라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무상수리의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리콜과는 다릅니다. 무상수리는요, AS 센터에 알아서 찾아온 고객에게만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이거 고장난지도 모르고 그냥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속된 말로 쌩 까는 거지. 이야, 이건 너무했네. 리콜 같은 경우는요, 우편이나 문자로 해당 차량 고객에게 무조건 통보를 해줘야 돼. 그리고요, AS도 무조건 다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용이나 강제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게다가 무상수리는요, 내가 너무 바빠서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동호회 활약도 잘 안 하고 그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뽑기를 내가 잘못했어. 고장이 났어. 하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이건 문제가 심각하네. 아니, 근데 현대차가 이처럼 무상 수리만 하면서 강제 리콜을 버팅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아무래도 평소에 국회의원이나 국토부 공무원들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결정적인 배경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믿음, 말도 안 되는 철학이 있어. 한국 기업, 특히 재벌은 원래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야. 이런 개 같은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애완견 동호회 여러분께 욕을 먹으려나? 개 같은 철학이라고 그래서? 개보다 못한 철학이죠. 그렇죠. 삼성, LG, SK, 롯데 얘네도 안 하는 자발적 리콜을 왜 단가가 가장 비싼 현대차가 해야 되냐? 당연히 알아서 할 리 만무하죠. 아니, 근데 최근에 삼성이 한 리콜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갤로트 7을 전격 리콜하는 초강수를 뒀단 말입니다. 이 리콜에 최소 1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재용이 날 엿먹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재용이 우리를 또 엿먹였네. 아, 새끼.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왜냐면요, 두 기업이 2014년, 2년 전이죠.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을 놓고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때 결과적으로 현대차가 10조 원을 써서 낙찰을 받았죠. 그랬었죠.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 이 입찰 경쟁에 가세하지 않았다면 5조에서 6조 원이면 충분했을 거다. 이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해치거리를 해놓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사들였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안 써도 되는데 이재용 때문에 썼다는 거죠. 그러면 두 방 연속으로 맞은 거네? 그렇죠. 그런데 불과 2년 뒤에 삼성이 조 단위의 돈을 자발적 리콜에 쓰기로 하면서 일약 삼성 고객을 알아서 먼저
먼저 배려하는 착한 기업이 돼버렸잖아. 반면 재계 2위 현대차는 여전히 차에 문제가 있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나쁜 기업으로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죠. 여기에 부동산 장사만 하는 기업이란 오명도 추가해버렸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또 문제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번에 리콜을 한 이유가 삼성전자 직원들이 사내 게시판에 우리 PS 그러니까 보너스죠. 보너스를 안 받아도 좋으니 리콜합시다.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써놨다면서요. 네. 그래서 삼성의 사장단 임원진들이 그래 요번에는 리콜을 하자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직원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야. 니는 뭐 하고 있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번 리콜은 글쎄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아빠를 대신해서 1인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재용 초기 단계란 말이야. 초기 단계에 이렇게 크게 삑사리가 나버리면은 주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역시 아버지가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심한 병이 걸려서 이 지경이 됐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이미지를 차단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와 같은 거국적인 결단을 한 거라는 거지. 즉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직원들이 사내 게시판에 댓글을 남겼다. 그 기사에 관련된 댓글들을 또 살펴보면요. 이거는 삼성 직원들이 또 남긴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드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칭찬을 받고 있는데 왜냐? 이미지는 개나 줘버려 라면서 고객을 무시하는 대기업과 재벌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삼성의 이번 결정이 한국 기업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건으로 기록이 된다. 여기에 저는 10,000원을 걸라고. 근데 저는 이번 한 번뿐일 것 같아요. 요번 지나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갈 것 같아. 글쎄요. 왜냐면 집어릇 걔 못 주거든요. 자꾸 걔 얘기가 나오네. 앞서 외신의 보도를 보면요. 갤로트 7 리콜 사태로 경쟁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거라고 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리콜이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적이 있는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1조 5천억? 어떻게 보면은 껌값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조 5천억 원이 삼성이 그동안 했던 그 어떤 광고나 마케팅에 들어간 비용보다 큰 거름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다면 이재용이 진짜 확실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다면 삼성 내부 게시판에 직원들의 그럼 우리 보너스까지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 내가 직원들의 보너스를 깎으면서까지 리콜을 하고 싶지 않다. 내 사재를 털어서 이 모든 비용을 대겠다. 이러면은 삼성이 진짜 변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이재용이 사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주식이야.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라도 그걸 해야지. 그래야지 진짜 개과천선한 거고 앞으로 재벌들의 구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믿을 수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요. 예전 방송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전기차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삼성은 이런 문구를 영업에 대대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은 배터리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거짓말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설마 그때도 또 터지는 건 아니겠죠? 그때는 안 터지겠죠. 한번 터졌는데. 속보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업무용 메신저 잔디가 화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는 월 평균 2,000건의 이메일을 줄이고 주당 평균 13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트라,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6만 개의 기업과 팀이 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명 카톡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잔디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오, 진짜 내공이 깊다, 진짜 현명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제 페이스북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 같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됐었을 텐데 이렇게 멋지게 반격을 할 수 있다니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많고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 사례인 것 같은데요. CF라고 있죠. 네. 한 기업의 재무 담당하신 분, 이분이 그 회사 대표한테, CEO한테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대표님, 직원들 자기 개발에 투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가버리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CEO가 자기 개발에 좀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재무 담당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 막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CEO들은 그럴 수도 있네, 자기 개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CEO는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자기 개발시키지 않고 그냥 두자고요? 그럼 그 직원들이 회사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쩌시려고요? 진짜 정답 아니에요? 그러네요. CFO가 한마디에 반박도 못했을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이 CEO가 그 CFO를 바라볼 것 같아. 뭐라고 바라봐요? 회사에 계속 남아 있는데 자기 개발을 안 하는 그게 너야 하면서 이렇게. 당신도 나가라, You are fire 하면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